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여러 인사들과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을 지낸 유동규 전 본부장, 핵심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죠. 경기도 대변인도 지냈고 지금 선대위에서 부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용 부본부장. 두 사람이 통화를 했다. 네. 압수수색 당시에. 근데 이제 김 부본부장 당연히 이재명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에 의혹이 확 불거졌으니까 담당자한테 그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확인 전화 하는 거 당연하지 않냐 이제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먼저 연락을 취해 왔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의 상황 자체가 경선 과정이었고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 부분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 일이 밝혀지게 된 게 과연 지금 김용 부본부장이 이 사건과 관련돼서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알려진 거냐, 예. 아니면 정말 그냥 통화를 했다는 사실, 그리고 현재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서 지금 선거를 이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 이게 알려진 거냐, 이거를 좀 나눠서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까도 얘기했어, 검찰에서는 그런 것들은 검찰이 애초에 제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내용까지 검찰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아마도 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게 어찌 보면 먼저 선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누군가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의혹으로 바로 가기도 좀 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당시에는 또 성남시에서 시의원이었었고 예. 아까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뭐 본인이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다고 했지만 민간 개발을 주도하는 과정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대장동의 설계라든가 아니면 이후에 추진된 사업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관여한 부분이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실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가 좀 달라질 그렇죠. 것 같습니다. 일단 YTN 취재진은 급히 이제 그 이후에 전화를 걸어서 압수수색 받을 때 전화기를 휙 하고 던져서 버렸다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그 전에 그 전화로 이재명 후보의 측근하고 통화한 게 있다고 하는데 혹시 당사자이십니까? 할 때 아니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지고 그때는 왜 그랬냐?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그 당일에는 일단 안 했고 그 저간에는 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왜 그럼 또 화상 영상 통화를 했냐라고 하니까 그거는 뭐 몰래 녹음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 이거는 납득이 좀 가십니까? 글쎄요, 일단 뭐 영상통화 부분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예. 이제 다만 최근에 큰 사건들에 있어서 디지털 녹취록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그게 수사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좀 그렇죠. 종종 있었고, 이 유동규 기획본부장 관련된 부분도 이 사건에서도 나는 사인방들, 좀 남욱이라든가 김만배 전 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다른 사람과 회계사가 정영 회계사가 나눴던 내용들, 대화 내용들이 녹취록이 된 거예요. 지금의 수사와 재판까지도 이어져 있는 상황들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녹취가 불가능한 어떤 거를 사용했다라는 부분이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뭐 가능하긴 하지만 유동규 당시 본부장이 썼던 그 휴대전화 기종이 예. 그게 미국에서 만든 거라서 녹취가 안 되는 휴대전화인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아마 모르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실 영상통화를 일반적으로 쓸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예. 일상생활에 쓰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 해명 자체는 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분명히 당시에 그러니까 뭔가 의혹이 본적 그 자신이라든가 이재명 후보에게 번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불법적인 어떤 이유가 배경이 있는지는 역시 조금 더 좀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김용 부본부장 측에서 이제 역으로 공격합니다. 근데 기사를 보면 그 맨 처음에 보도한 언론은 검찰과 경찰이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검찰이 했다는 건지 경찰이 했다는 건지 둘이 같이 모여서 했다는 건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누가 정보를 빼줬냐를 감추기 위해서, 흐릿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 기관을 막 섞어낼 때가 있습니다. 네. 언론들이 기사를 쓰다 보면 아마 그거 같은데, 김용 부본부장은 검찰을 지목하는군요. 왜 수사 자료가 그렇게 버젓이 언론에 유출이 되는 거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용 부본부장이 사건과 관련된 어느 정도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관련된 실제 수사와 연관된 부분이 있고 그런 의혹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김용 부부장의 이름이 거론이 된 것이냐, 언론에 알려지게 된 것이냐, 아니면 김용 부부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때 당시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통한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이냐에 예. 따라서 이 언론에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게 의미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김용 부부장은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지금 어떤 대선과 같이 민감한 시국에서 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람이라는 이유로 만약에 이름이 그냥 나간 것이라면, 사건과 관련된 예. 거 아니라면 이거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경위를 밝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김용 부부장이 뭔가 대장동의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어느 정도 연결돼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뭐 용인할 만한 어떤 이유가 생기긴 하는데, 사실 검찰에서도 해명이 이 수사 기록을 제공했을 뿐, 피고인에게 제공했을 뿐 외부에는 유출한 사실이 없다라고 없다.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좀 희한해지는 게, 저도 이제 같이 변호사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구속돼 있는 피고인의 자료를 수사기관 말고 알고 있는 쪽은 또 변호인밖에 없거든요. 누구냐? 법원인데. 법원이거나 변호인이 변호인이거나. 수사자를 아, 갖고 있으니까 법원이 유출할 가능성, 법원이랑 법원 기록 같은 경우 보안이 훨씬 더 뭐 엄격하기 때문에 그럼 변호인이 유출했다는 얘기인 건지, 이것도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지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문제가 있는 어떤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돼서 이 이름이 나온 거냐, 아니면 정말 그냥 휴대전화 통화만 했었을 뿐, 말씀하신 거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사실관계 화학을 위했던 것인데 그냥 그 이름이 나온 것이냐에 따라서 이 일을 둘러싼 어떤 해석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사는 상당히 구성이 좀 묘하게 돼 있습니다. 9월 24일에 유 전 본부장 김 부부장이 4차례, 28일에 2차례 통화하려고 연락했는데 이건 이제 안 됐다는 얘기죠, 통화가. 근데 이제 29일 오전에 7분 30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게 이제 좀 기사를 키우긴 했는데, 자, 검찰은 아무튼 우리는 원리 원칙대로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외부로 유출하거나 임의로 유출한 적 절대 없고 보안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답은 합니다. 그건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이런 것들은 휴대전화가 이렇게 포렌식이 되는데 왜 한동훈 검사장 거는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포렌식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통화 내역을 그러니까 통화 내역이 아니라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었던 거죠. 공교롭게도 지금 한동훈 검사장하고 같은 종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고 보안성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다 공개를 했다라는 거고, 저도 처음에 이제 뉴스를 봤었을 때는 이게 지금 뭐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 자료죠. 사실 조회를 통해서 누구와 연락을 했는지를, 그걸 이제 통신 기록을, 그 휴대전화를 뭐 포렌식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확인한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내용을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사람 거는 아직도 전혀 포렌식이 진행이 되지 않고 당사자 있습니다. 협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결국 협조 의지의 문제군요. 그리고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 그 당시로서는 급박한 상황이니까 뭐 손이 닿는 곳에 다 전화를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다음에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이 두 사람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의 사람들인 거죠. 하필이면 또 최재경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지난해 검찰 출신으로 55억 원 클럽의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본인은 절대 전혀 관계한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이름이 거론이 된 분이기도 하고요. 또 박관천 전 행정관 같은 경우도 이 청와대 박근혜 당시 시절에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로 굉장히 또 국민들에게는 익숙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김용 전 부본부장에 대해서 지금 이 이름이 거론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지금 최재경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없다. 다만 이제 워낙 검찰 출신이고 사건과 관련해서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연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박관천 전 행정관은 이 언론에 많이 이름이 거론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상담을 해준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의 이름 자체가 거론될 이유가 없는 거죠, 수사 과정에서.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은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고 뭔가 의혹을 가질 만한 그런 이름들인데, 만약에 수사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름이 이렇게 알려진 거라면 이 기사도 좀 이상한. 이 사람들도 아니 그게 왜 알려진 거냐 도대체, 내 통화 기록이라고 이것도 문제 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무상 기밀 유출로 박관천 전 행정관은 이건 수사를 해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건데, 수사를 해야 되는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자체, 사건의 실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정말 그냥 유동규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구명 활동을 해서 여기저기 본인이 알 수 있는 한 다 연락하는 가운데서 나온 이름들이냐 예.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뭔가가 나온다면 55클럽의 실체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나온다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최재경 전 민주수석의 이름이 나온 것 자체가 이 수사 과정에서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는 과정에서 연관돼서 나왔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자, 공수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30일에 김진욱 처장 국회 법사위에 이제 출석해서 되게 혼났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소환 계획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고 단계가 되면 뭐 진행하는 것이죠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매하게 지금 상황이 엉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일 수밖에 없고요.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은 이제 4건의 수사 중에서 한 가지 정도 이른바 판사 사찰,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들을 만들어서 그 문건을 배포했다는 부분은 사실 윤석열 후보의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행정법원에서 1심이지만 법원에서, 그 부분을 판결을 했던 것이고 공수처에서도 그 판결문을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라고 봐서 수사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비록 행정법원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봤었을 때도 충분히 어느 정도 증거 관계가 갖춰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판사가 봤었을 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어찌 보면 뭐 공소장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판결문으로 보여줬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사의 기초 자료가 거의 만들어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소환 조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이 사찰. 하려면 할 수 있고 부르면 부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단계에서 그 단계가 그게 얼마나 더 수사 단계가 진전이 돼야지 소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냥 저 얘기는 지금 상황이 사실 뭐 대선 이제 두 달 남은 상황 아니에요. 64일 정도 남은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얘기를 애둘러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선거에 영향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답변인데 그 시간을 좀 늦춰보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들리긴 하는데 뭐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서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